서서 여기 서서 3대 올리겠습니다. 앉아주십시오. 입중해 있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다. 109페이지요. 키어 자선 30분 이거 할 차례구나. 맞습니까? 네. 마이크 없어밖에 안 쳐. 예. 마이크를 가지고 해야 된다.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처음에 그 종교가 이제 처음에 출발할 때는 되게 보면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시면 됩니다. 꼭 이거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네. 그 사회에 가장 진보적이고 또 개혁적인 사상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공자의 사상이다 중국에서. 그러면 공자가 이제 공자의 시대를 기점으로 공자 이전의 역사를 춘추의 역사를 하고 공자 이후의 역사를 전국의 역사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중국에서. 그래서 그걸 통탈
뭐냐면 춘추 전국시대다. 근데 그 당시에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열망은 뭐냐 하면 분열되어 있는 세상을 어떻게 하면 하나의 통일된 국가를 이루느냐 이게 이제 그 중국 사람들의 그 열망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 통일된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그 천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는 이념, 사상 내지는 철학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이념이나 사상으로 중국을 통일할 거냐? 그래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사상과 철학을 들고 나왔어요. 중국에서. 그걸 그 시대를 뭐냐면 백가쟁명의 시대. 그러니까 그 공자뿐만 아니고 수많은 사람이 중국을 하나의 중국으로 통합시키기 위한 철학을 들고 나온 겁니다. 그게 나와서 그게 지금까지도 가장 크게 많이 남아 있는 사람들 그 사상이 이제 뭐냐면 그 뭐 노장의 사상, 도가죠, 도가. 그러고 이제 무슨 이제 육아가 이제 있고 그 또 무슨 묵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묵가 그게 그게 묵자를 그래서 무슨 묵자를 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나. 그게 묵가가 있고 또 뭐가 있고 뭐 이렇게 쭉 이래 있는데 그 결국 그 중국을 하나의 중국으로 묶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그 후대까지 그 영향을 미친 것은 이 육아가 결국 했는데 실제 전국 시대를 끝내고 중국을 통일을 시키는 사상으로는 데는 육아가 못했어요. 그럼 뭐가 했느냐? 법가가 했습니다. 그래 이 법가라고 하는 걸 한 사람이 뭐냐 하면 한비자라고 하는 사람인데 한비자의 그 법가라고 하는 한비자는 책 보신 분 계시나요? 여기 한비자. 이 서양에는 그게 마키아벨리라 그러나요? 그 사람이 쓴 군주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 동양에는 한비자가 쓴 법가가 있다 이할 정도로 아주 한데 내가 볼 때 두 사상이 큰 틀에서는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공통점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 취향에 그래도 맞는 것은 이제 한비자의 이 법가라는 책이 굉장히 맞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이 상식적으로 그 책을 안 읽은 사람이 뭐 거의 그게 좀 우리나라에서 정치 지도자 가운데 이걸 책을 안 읽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사람들이 와서 무슨 큰 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정치를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내가 그럽니다. 법가를 한번 들고 가라. 그렇게 권장을 하기도 하는데 또 왜 그러냐 하면 이 법가는 사람 내면의 심리를 교묘하게 그 파악을 했어. 한비자라는 사람이.
그 파악을 해가지고 그걸 했는데 그게 그 기곡산이라는 뭐 하는 거기에서 그 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애기가 엉뚱한 대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이건 내가 고사를 좀 하면 애기를 하고 있는 거야. 준비 안 한 얘기지만 이게 그 같은 서성 밑에서 이사라고 하는 사람과 한비자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사라는 사람이 진나라 들어가서 배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소위 진시황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 가서 배설을 하고 있는데 천하를 통일하기 위해서는 이미 진나라는 한비자 이전에부터 그 상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 법 체계를 세웠어요. 그래서 법가의 거석으로 가지고 세웠는데 이게 그 고대 사회에서 법을 그 사람들이 진나라 같은 경우는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상황이라는 사람은 처음에 진나라 가서 벼슬을 할 때 어떻게 하냐 하면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법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가 한번 백성에게 약속한 거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 그걸 뽐때를 보여주는 일을 제일 먼저 가서 해요. 이 사람이 하는데 뭐냐 하면 우리나라면 광화문 앞에 그 광장에 가고 이 나무 말뚝을 하나를 또 갖다 꽂아놓고 그 첫날 가서 이럽니다. 야, 이 말뚝을 뽑아서 저쪽으로 옮기면 300만 원 주겠다.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옆에 사람이 정부 관리라는 게 이제 거짓말이나 하고 이제 웃기는 놈이 와서 또 해놓고 괜히 옮기면 인마 그걸 믿는 놈이 어디 있노? 이거 뺨이나 하나 때리고 뭐 바로 차버리고 약속을 안 지킬 거다. 이리 생각하고 아무도 안 옮겨 이걸. 그 말뚝을 저기 옮기면 300만 원 주겠다 이러는데요. 안 옮겨. 그 이튿날 가서 또 말뚝을 턱 박아놓고 이걸 옮겨. 오늘은 이걸 저리 옮기면 3천만 원 주겠다. 근데 안 옮겨요. 아무도. 그 이튿날 가서 또 3억 주겠다. 아무도 안 옮겨요. 그 이튿날 또 가서 말을 하고 30억 주겠다. 그러니까 어떤 미친놈이 한 대 얻어 터지더라도 아니 그거 뭐 한 대 얻어 맞고 말하면 되는 기고 손해볼 게 뭐 있나. 그런데 저걸 옮기기만 하면 30억 주는데 그러면 대박 터지는 거 아니냐. 그걸 가서 옮기서. 그러니까 사람들 보는 데서 30을 줘버려. 그러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 봐라. 앞으로는 국가가 약속을 한 건 절대 지킨다. 그런 대신 국가가 세우는 약속을 어기는 사람 가차없이 형벌을 가할 것이다. 지희 고하를 막론하고 그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법과 그 법의 정신이 결국은 진나라를 강성한 나라로 만들고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게 합니다. 그래 그거를 체계화시킨 상가라는 사람은 직접 그걸 정치에 적용을 했지만 그걸 그 법과의 그 법치주의를 하나의 이념화시켜서 책으로 저술을 한 사람은 한비자예요. 그 한비자라는 사람을 누가 그 책을 진시황이 읽고 너무 감동받은 거야. 나는 소은이 평생 소은이 이 책을 지은 사람을 한번 만나보는 게 소은이다. 이걸 딱 읽으니까 천하의 통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걸 눈에 싹 보이고 그 국가를 어떻게 통치해야 된다 하는 게 딱 선명하게 눈에 보이니까 그냥
그 탐복을 하고 있으니까 이사가 아이고 그께서는 임금님께서는 막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 내가 나하고 같이 동문서가 친한 친구입니다. 그 데리고 발탁을 해서 데리고 왔어. 데리고 왔는데 이 한비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저술을 잘 하는 사람, 글을 잘 쓰는데 그 명문입니다. 그 한비자라는 책을 읽으면 저술은 잘하는데 이게 약해. 말더듬이었다 그래요. 이게 약한 거야. 그래, 한비자가 쓴 그 안에 법가의 그 술책에 의해서 이제 이게 진시황이 이제 그걸 채택을 하는데, 가만히 그 이사가 생각하니까 아니 자기가 여기서 배설을 해서 자기가 그 밑에 2인자로 권력을 장악해야 되는데 한비자가 와갖고 자꾸 지금 말은 이거는 말은 좀 약하지만은 그 책 뭐 좋아가지고 항상 옆에서 뭘 정책에 대해서 묻고 이랬었거든. 그러니까 질투를 해서 그 한비자에 써 있는 그 법과 있는 그 논리대로 해서 한비자를 뒤통수를 쳐서 죽여버리는데, 그러고 나서 천하가 통일되고 진시황이 법가로 이제 천하를 그 하나의 통일 국가를 그 이후에도 국가 이념을 유가가 중국을 그 진시황이 당대에 그냥 자기 죽고 그 뒤에 망합니다. 바로 망하는데, 그러고 들어선 나라가 한이라는 나라입니다. 한 나라. 네. 이게 이 한이라는 나라인데, 이 중국 역사에서 지금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 노마가 이제 그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은 노마 사람입니다. 노마에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은 그 사람은 말단 관리예요. 이게 뭐 요즘은 세무공무원이었다 그래요. 그 사람은 세무공무원인 그 마키아벨리가 쓴 그 석이 그 이후 이 유럽 사회에 강력한 군주 국가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듯이, 이후 법가가 중국에 그 강력한 제국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줍니다. 해주는데 이 한나라가 들어서서 한나라에서는, 그러나 국가는 그걸로 하되 이 유가의 사상으로 이제 도입을 해요. 도입을 합니다. 재미 있는 걸 내가 하나 그 얘기를 또 하나 얘기가 미진해서 하나 그 비유를 얘기할게요. 이 요즘 국가 운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다 이 의미를 상통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나, 오랑캐 이자인데, 그 진시황의 아들이 그 2명이 있었는데, 황제 자리를 물러받을 수 있는 큰 아들이 어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이사하고, 이게 이름이 내가 이름 먹었네. 고무엇이라고 하는 이 환관이 있어요. 그 환관하고 결탁해서 진시황이 죽자 진시황의 유서를 위조합니다. 유서를 위조해서, 어쩌면 왕이 지금 죽어 있는데 사람들한테 죽었다고 발표를 하지 않고 유서를 보내서 그 큰아들은 황제의 명령에서 자결하라 그래요.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의 명령, 그 아들이 그에게 이게 의심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이게 다르다, 이거는 뭔가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어지르기만 하면 자결해버리 스스로. 그 자결하고
둘째 아들인 이라고 하는 나이가 어린 거야. 이한테 황제가 이제 쉽게 허수아비로 앉혀놓죠. 앉혀놓고 이 그 이름 뭐고 그 황간이 이사도 죽여요. 이사도 죽이고 이제 나라가 망하는 과정이 그 자기가 이제 황제 노릇을 하는 거야. 황제는 근데 자기 권력이 얼마나 센가를 이 황간이 실험을 해봐야 되겠어요. 실험을. 이 한비자에 이제 요런 고사는 한비자가 저술되고 난 뒤에 나오는 거지만 그 한비자의 내용에는 그 통치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게 이런 내용이 그거 다 들어있어. 그 황제가 어린 황제가 이제 앉아 있는데 이 봄날 따뜻한 날씨에 이제 앉아서 그 유흥을 즐기고 있는데 그 궁중뜰에 사슴이 한 마리 풀을 뜯고 놀고 있는 거야. 이 황간이 물어요. 그 황제한테. 전하, 저기 마당에 있는 저게 뭡니까? 그럼 사슴 아닌가? 그래? 아닌데요, 사슴. 그건 뭐인가, 그럼? 망아지인데요, 이러는 거야. 아니, 지금 망아지는 자네는 망아지를 못 받는 거지. 그건 망아지가 사슴인데, 분명히 진짜 사슴이니까. 그런데 그 둘이, 황제와 둘이 망아지냐 사슴이냐 옥신각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는 뭐입니까? 다른 사람한테 제3자가 이제 누가 저걸 사슴이라고 많이 동의하고 말이라고 누가 많이 동의하는 거,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잖아요, 이제. 그래 묻는 거야. 옆에 있는 다른 그속들한테 신하들이라든가 이런 묻잖아요. 그러면 내 눈엔 저게 사슴인데 저게 뭐냐 이러니까 한 놈도 사슴이라고 하는 놈이 없어. 싹 다 망아지라 그러는 거야. 그 진짜 사슴인데요. 네. 왜 진짜 사슴을 망아지라 그러냐? 이미 어린 황제에게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황제는 허수아비고 그 황간이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황간의 편을 들어줘야 자기의 목숨이 보존되는 거예요. 목숨.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봐요. 지금. 아니, 검사가 죄인을, 우리 말에 그런 게 있습니다. 10명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지 말라는 거거든. 지금 현재 시국사건 가운데 검사가 10명을 기소하면 하나 죄인이 나와, 하나. 그 뭡니까? 그 법관이 그 판결을 하면은 우리는 3심제로 되어 있습니다. 3심제. 대한민국의 모든 법은 1심 판결을 얻고 2심 항하고 최종 고등법원에 대법원에 가서 3심 해서 거기서 확정 판결을 하면 이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판을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검사가 항소해서 여기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항소 여기서도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생들이 학교 정교조 성생들이 시국선언을 했는데 첫째 무죄 판결을 받았거든. 또 뭐 MBC PD 수첩 그것도 무죄 판결 받았거든. 뭐 이런 몇 개 무죄 판결 받으니까 검사는 물론이거니와 정치권이고 언론이고 무차별적으로 그 판사를 공격을 해가지고 판사 자천돼서 저쪽으로 그 판사가 판결하는데 뭐냐면 법에는 민사가 있고 형사가 있습니다.
그래 형사를 담당하는 판사가 있고 민사를 담당하는 판사가 있는데 이 형사 담당하는 판사를 민사로 해가지고 저리 지방으로 자천돼서 이거는 바로 나라가 이거네 망하는 대로 가는 법이에요. 이 판사가 고의적으로 판사도 인간인데 그리고 고의적으로 또는 악의적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러면 여기 가서 항소를 해 여기 가서 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판사를 여기서 무참하 이거는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이게 없는 거예요. 법과의 정의는 전혀 어긋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구속을 자기 양심과 구속에 의해서 그렇게 모든 판사는 양심과 또는 법의 기준에 의해서 판결을 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 판사의 판결을 존중할 의미가 있는 거야 사회적으로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냥 여론재판으로 무조건 물론 이 사회가 여론재판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가령 이번에 다른 말로 하자면 동계올림픽에 우리나라 선수가 무슨 계중가 뭐인가 해서 1등 해갖고 했다고 한참 금메달 땄다고 기뻐서 태극기 들고 이렇게 환호하고 있는데 심판이 탈락시키 뿌린 거 아니에요. 그래 한 번이 심판이 탈락시킴으로 해서 그 애들은 금메달만 못 따는 게 아니라 은메달도 못 따고 완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한순간에. 그런데도 심판은 판결을 존중해서 그냥 끝나잖아요. 뭐 여론에서는 그게 뭐 악의적인 것이 있다 뭐 어쨌다 그거는 좀 뭐 문제가 있다 그 텔레비 화면을 요즘은 촬영한 거 동영상을 가지고 판결을 해봐도 전혀 아니다 뭐 이런 판정이 났는데도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왜냐면 규정이 그러니까. 그게 이 대한민국이 이래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나쁜 발상인데 하여튼 중국에서 그 법가가 그런 것을 했다 뭐 하는 건데 그래 뭐 하여튼 그런 것도 하고 그 종교 사상이 원점으로 돌아와서 처음에 굉장히 혁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상이든지. 그래서 그 사상이 왜 그러냐 하면 새로운 신생 사상이 등장해서 그 사상이 그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역사를 발전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하는 사람들의 관습이라든가 묵은 그 습성을 바꿔줘야 된단 말이야 이게요. 근데 그걸 바꾸려 그러면 어떤 현실이 생기느냐?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그 묵은 관습에 의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반대하게 돼 있는 거예요. 반대하게. 그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내가 뭐 판사도 아니고 내가 법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 시국선언을 해서 그 교사들이 가령 그 죄가 되는지 못 되는지 나는 모릅니다. 아니 내 입장으로서는 그게 죄가 된다 안 된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 내 개인 의사를.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사회가 그런 식으로 판단해가지고 자기 가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어떤 특정 것을 매도한다든지 이러는 사회는 안 되는 거거든. 그걸 인정해주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회가 어떻게 돼요? 진보할 수 없고 발전할 수 없게 되는 거야. 우리가 내가 이제
겉면에 그 사람들한테 글씨를 내가 더 예쁘게 쓸 수 있는데 뭐 삐딱하게 그거 쓰는 걸 나는 좋아해가지고 삐딱하게 그걸 써가지고 융정이다 이런 걸 이제 내가 그 써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선물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융정 속정자인데 이게 뭐냐면 요즘 이제 그 많이 나오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지금 한나라당이라든지 집권여당이라든지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뭐냐면 포퓰리즘입니다. 그게 이제 그 말을 누가 사용했냐 하면은 지금 현재 이제 뭐 무슨 재경장관인가 뭐 하는 사람이 지금 무슨 관훈 토론인가 그거 나와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해버렸는데 포퓰리즘이다. 그게 이제 이게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 중심으로 보게 돼 있습니다. 모든 가치관을 세상을 보는데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딱 보여요.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철학, 또 내가 서 있는 사회적 지위 이걸 중심으로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노동자는 노동자 입장에서 세상을 봅니다. 사장하는 사람 사장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스님은 스님 입장에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 기독교 하는 사람은 기독교 입장에서 세상을 보죠. 모든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100사람이 있고 1000사람이 있으면 각기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야.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사회의 통합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느냐? 옛날 고대 사회에서부터 원효라고 하는 스님은 뭐냐면 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 원효 스님의 철학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 이겁니다. 화쟁론이라 그래요. 화쟁론. 뭐냐 하면 각기 자기가 주장하는 사상과 철학을 인정하되 거기에 공통분모를 찾아내서 서로 의견의 일치를 봐나가자. 이런 논쟁이 화쟁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령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세종시 문제만 하더라도 거기 각 정파와 각 지역과 또는 자기의 위치 그런 것에 따라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야. 가지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대한민국이 법이 바로 서려 그러면 세종시를 한다고 하는 대한민국 법을 딱 만들었잖아요. 이걸 집행하는 사람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이걸 무너뜨리면 공자는 이게 얘기가 어색하게 하는데 공자는 어떻게 했냐면 국가를 지탱하는데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군대가 있어야 국방 외침을 막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야.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가운데서 제일 먼저 하나를 버려야 된다면 어떤 걸 버릴 수 있느냐? 이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군대에 있어도 굶어 죽으면 안 되거든. 북한이 지금 실패하는 가운데 군대는 강성 군대를 만들어내고 굶잖아. 이게요. 이게 안 되는 거야 이러면. 그리고 이 두 개 남았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 또 하나를 버릴 수 있다면 뭐냐? 이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국가를 존속시키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면 이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군주가 옛날 고대 국가에서 군주는 백성하고 약속을 하면 어떤 경우라도 지켜야 되지. 그 약속을 중간에 가서 변경한다든지 번복한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 이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이 뭐냐?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 뭐이고 이 시계를 봐가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건 뭐 자꾸 아직 시간 충분하네. 그 도산 안창호라는 선생이 있죠. 그 민족 지도자로서 아주 존경받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어떻게 해서 죽었느냐? 약속 지키는 데 때문에 죽었습니다. 저 상해에 가면 윤봉길 의사가 저게 도시락 폭탄을 던진 홍구공원이라고 있어요. 저는 그게 한번 중국 여행에 한번 가서 구경을 했는데 그게 뭐 서울대학교 뭐 교수라는 황동규라는 선생하고 또 이게 그 농무라고 하는 시선 신경님 있죠. 그 선생하고 뭐 그렇게 해서 몇 사람이 이제 같이 그 노인네들하고 이제 그 홍구공원 갔는데 그 가서 보니까 그 가이드가 이렇게 쭉 설명을 하니까 그 신경민 선생님 나이가 지금 뭐 80이 되는데 눈물을 흘리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저 노인네 참 역시 시인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윤봉길이 이제 김구가 이제 윤봉길로 하여금 그거 가서 폭탄을 던지라고 뒤에서 사주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갖고 했거든. 그 거사를 했는데 요즘 말하면 테러리스트지. 테러리스트. 그 내가 그 시 쓴 그 시 중에 유명한 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약소 국가의 지도자는 모두 다 테러리스트다. 자기 나라의 주권을 뺏긴 나라의 지도자는 테러리스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무력을 통하지 않고는 어떤 사람이 그냥 내주겠어요. 그 주권을. 근데 뭐 그건 그렇다 하고 그 윤봉길 사건이 터지자 일본이 어떻게 되냐? 상해를 물론이거니와 중국 천하에 독립지사들을 잡아들이라고 하는 이제 그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수색 작전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혈안이 돼서 잡고 있는데 그 중에 상해 임시정부의 국무위원으로 아주 중요한 민족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도산 안창호라는 분이 이 정보를 일본 사람들이 입수를 했어. 그 사람이 뭐 어느 인사 집에 7살 먹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걔 생일 때 생일 선물을 사가지고 방문하기로 그 애기하고 약속을 했다 하는 걸 정보를 입수한 거야. 그래 이제 그 생일날 처음에 그 가서 골목에서 경찰이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이미 도산 안창호 선생도 그걸 알고 있어. 정보를 얻어서 내가 오늘 이 집에 가면 이 집에 그 약속 때문에 가면 애 생일 때 가면 길목에 지키고 있다가 경찰이 나를 잡아간다 하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 잡혀가면 내가 목숨을 잃는다. 있지만 어떻게 그 아이와의 약속은 지켜. 옆에 사람 다 가지 말라 그러는데 선물을 사들고 그 애기하고의 약속을 지키고 간 거예요.
가서 경찰 앞에 붙들려서 내가 약속을 지키려고 온 놈인 사람인데 너가 이 정도 사정은 안 봐줘도 되냐? 내가 들어가서 그 생일 그것을 선물하고 그 놀고 나올 테니까 그때 잡아. 그 경찰이 기다리고 잡아가서 그래가지고 옥사했잖아요. 다시는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그만큼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게 약속인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약속. 예? 약속인 건데 그런데 그러면 그게 이제 그 변경을 하더라도 가장 납득적이고 이 지금 세종시 문제는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좀 일단은 약속을 지켜야 되는 사항이다. 전 정권에서 한 것이라 하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것이 나는 맞다고 봐요. 그러고 만약의 경우 전 정권이 해놓고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을 정해서 한 것이라 하더라도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아서 반드시 변경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이 모든 국민이 동의할 만한 뭔가가 나와야 된다. 또 법으로 가자면 법에서 일사불재리 원칙이라고 해서 한 번 한 것은 다시 법에서 안 다룹니다. 그 대법원에까지 올라가고 판결이 난 것은 다시 항소를 할 수가 없어요. 항소를 할 수가 없는데 어떤 경우가 항소를 할 수 있느냐? 그 판결을 뒤집을 만한 물적 증거가 나왔다든지 새로운 사항이 변화된 게 나왔다. 그러니까 내가 대법원 판결에서 사형으로 유죄를 판결받았지만 그 판결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뭔가 물증이 나왔다. 그러면 항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법원에서 받아줘. 그러지 않고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다시 또 항소를 받아준다든가 이래버리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겨우 하는 게 뭐냐면 형을 조금 사형에서 10년 언도 받은 사람을 2, 3년 좀 깎아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법치가 무너지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뭔가 재변이 일어났다든지 뭔가 그석을 해서 그쪽으로 수도를 옮기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도시를 새롭게 건설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다 하면 약속을 안 지켜도 안 된다고 봐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도시 건설은 하자 이거거든. 하는데 정부 부처만 가지 말고 기업을 가는 도시를 만들자. 이건 절대 전혀 논리의 상에 거기 더 국가의 이익을 가져오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약속 위반이다. 그거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도 그 정도는 자기 의사가 좀 다른 게 있다 하더라도 거기 동의해야 되지. 그걸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걸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래서 나는 처음에부터 내 개인적 구속으로는 수도를 옮기는 것은 맞지 않다. 나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내 개인 의사를 내가 밝히자면 그러나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당시에 국가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그렇게 난 사항을 그 개인의 의사가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거 하냐. 그래서 융정이라는 말이 이제 어떤 말이냐면 이걸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녹일 융자야 이게요. 그래 이걸 이 합자를 보시면 융합한다 이러잖아요. 화합할 융 이랬대요. 그러니까 화합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솥에 넣고 푹 삶으면 무엇이든지 다 섞인다. 그게 여러 가지 약재를 갖다가 넣고 약간지 속에 넣고 푹 삶으면 그러고 푹 짜면 한 그릇에 약이 나오잖아요. 그 약이 나오고 우리가 우리 다른 나라의 음식 문화보다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가 이 특이한 문화가 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탕이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무엇이든지 갖다 집어넣고 비빔밥이라 하는 거는 모든 게 갖다 놓고 막 비비면 되지만 이게 탕은 모든 게 갖다 집어넣고 삶으면 되잖아요. 꼭 삶으면 그래갖고 먹으면 되는 게 이게 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본 사람들과 하고 달라서 해물탕 같은 것도 그냥 해물을 막 갖다 놓고 온갖 뭐 조개고 막 뭐이고 뭐 낙지 뭐이고 게 해서 막 갖다 놓고 푹 삶는 게 그게 해물탕인데 어떤 데는 가보면 해물에 그게 해물만 넣는 게 아니고 그것도 또 소고기도 넣잖아 뭐 보면 소고기 넣어가지고 푹 삶고 뭐 그런 거 하듯이 탕 하듯이 이거는 이게 삶는 그런 그래서 각기 자기의 주장과 각기 서로 다른 의견을 같이 섞어서 한번 푹 삶아보자 하는 뭐 그런 논리가 그것입니다. 그 이제 애기가 좀 두서가 없이 앞뒤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그 최종적으로 말을 짓자면 그런 사상이 유아 같은 것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불교도 이 서양에서 기존해서 있는 그 이름 뭐고 그 바라문교라고 하는 교가 인도의 전통 서가모니 태어나기 이전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오는 그 사상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도 인류의 학자들이 그 바라문교들의 그 성전인 베다라고 하는 경전은 아주 매우 열심히 심도 있게 연구하고 있고 그 경전 내용이 참 좋아요. 그래서 그 경전을 베다라고 하는 그 경전을 읽어보면은 지금 오늘날 우리 불교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베다에 있는 내용을 상당히 많이 차용하고 인용한 것이 많다. 패러디한 것이 많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새롭게 나온 혁신적 사상이 불교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도 그 구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구약을 해서 근데 이 서양의 기독교 이게 참 재미있는 종교인데 이것도 얘기하려면 참 내가 뭐 기독교 하는 사람도 아닌 사람이 이걸 얘기하면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서양의 그 작년에 SBS에서 그 특집 그 다큐멘터리로 방송을 한 게 있습니다. 신의 길, 인간의 길. 그걸 한번 방영을 했어요. 그걸 봤는데 나도 그걸 보고 굉장히 많이 충격도 받고 감동도 받고 내가 많이 했는데 그게 그 원래 그 굉장히 뭐 10부작인가 얼마로 하고 뭐 굉장히 심도 있게 그 SBS에서 한번 하려고 인류 문명사를 다루는 그 하나의 차원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기독교 쪽에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그걸 못하게 했어요. 근데 이제 법적으로는 SBS가 승리를 했는데 뭐냐면 떼거리가 많잖아요. MBC도 한번 뭐 방영했다가 뭐 신도들이 기독교인들이 가가지고 막 MBC 방송을 다 싹 둘러싸가지고 아무도 출퇴근을 못하게 해버려가지고 그때 MBC가 보면 아이고 타협해버렸지 그때 하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도 이제 5부작으로 그냥 줄였어. 5부작으로 줄여가지고 중요한 내용 빼버리고 5부작으로 줄여서 방영했는데 지금도 인터넷에 가서 한번 그거 다운받아서 보면 볼만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근데 이 예수의 이제 그것을 신약이라 그러는데 이 구약에서 개혁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많은 학자들 가운데 하나는 구약은 버려야 되는 것이다. 기독교 안에서 그냥 버려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있고 실제 그 신약만 갖고 얘기하자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재미있는 게 이것도 또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가운데 하는데 지금도
예수의 개혁적 사상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유태교입니다. 이스라엘의 유태교예요. 그런데 이 사회과학 쪽에서 얘기하는데 뭐냐면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적은 나의 동지다. 내하고 원수 맺고 나하고 지금 현재 대립관계를 유지해서 싸우는 놈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사람의 적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요 A가 있고 요 B가 있고 여기 C가 있으면 이 B도 A를 적으로 생각하고 얘도 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는 동기관계가 돼요.